1997년 1월 한 장의 위성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1968년 북극 지방을 찍은 위성사진인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절 40여 년간 군사 목적으로 수집된 북극해 관련 1급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곳에 기밀로 보관 중이던 이 사진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극지방의 중앙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사진.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진에 검게 찍힌 구멍이 지구의 밖과 속을 통하게 하는 입구로 지구 안에 또 다른 지하세계가 존재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구의 생성 이론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 가설이 있습니다. 태초의 태양 주위에 우주를 떠돌던 차가운 물질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었고, 이 덩어리는 태양의 열과 수많은 운석이 부딪히며 뜨겁게 달궈져 마그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운석이 부딪히지 않는 안정 구간에 들어오고서부터 이 덩어리는 서서히 식으며 먼저 식혀진 겉표면이 지금의 지구 표면, 즉 지각으로 형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식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의 뜨거운 물질들이 가스로 변하며 지구 내부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고, 결국 이 가스는 남극과 북극으로 깊고 큰 구멍을 만들며 분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구 내부의 가스가 모두 분출되면서 지구의 내부엔 큰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텅 빈 공간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가설이 바로 지구 공동설입니다. 이런 지구 공동설을 뒷받침해주는 지구 속 지하세계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여럿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미 해군 소속이었던 리차드 버드 제독의 경험담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군이 비밀리에 숨겨둔 1급 비밀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히틀러가 직접 지시하여 숨겨둔 비밀 문서들이었는데요. 당시 해독을 맡고 있던 리차드 버드 제독은 이 문서들을 해독하며 믿기 힘든 내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엔 1년에 3번씩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아가르타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하나의 지구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믿기 힘든 내용을 리차드 버드 제독은 곧바로 미 국방부에 보고하였고, 국방부에선 리차드 버드 제독에게 함대를 동원해 직접 북극과 남극으로 조사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그렇게 극지방으로 파견된 리차드 제독이 해군 정찰기로 북극을 탐사하던 어느 날 갑자기 기지사령부와 무선통신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몰려와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되었죠. 그 순간 주변을 본 리차드 제독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주변을 둘러싸고 따라오고 있었죠. 그리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안개가 걷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비행물체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당황한 그는 착륙할 곳을 찾아보았고, 공항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 그곳으로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착륙하기 전까지 그가 본 이곳의 풍경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공태양이 있었고 커다란 산맥과 계곡, 그리고 이미 멸종했다고 알고 있는 초대형 매머드도 보였죠. 착륙한 후엔 키가 3에서 4m 되는 거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고대어 같은 언어를 쓰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서워 보이진 않았고 아주 친절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거인들은 리차드 제독을 손짓으로 안내했고, 안내를 따라간 곳엔 아가르타의 왕이 있었죠. 여러 이야기를 나눈 그는 다시 정찰기를 타고 지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 문서로 기록하여 미 국방부에 보고하였지만 이 문서는 극비 문서로 취급되어 공개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그에게 평생 동안 비밀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죠. 평생을 비밀 유지하며 살아가던 그는 죽기 전 이 이야기를 작가인 친구에게 말하게 되고, 그 친구에 의해 책으로 발간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세계의 경험담 중 또 하나의 유명한 경험담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살던 올랍 얀센 부자의 경험담인데요. 1829년 전업어부였던 부자는 어업을 하던 도중 길을 잃고 먼 바다로 떠내려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북극해의 해류에 떠밀려 열려진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그들의 앞엔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빙빙 돌고 있었으며 바닷물은 식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며칠 후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곳은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으며 모든 생명체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크기보다 몇십, 몇백 배 더 컸죠. 포도알은 오렌지 크기만 하며 포도 한 송이가 사람의 키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3m 이상인 거인들은 얀센 부자를 보고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얀센 부자는 거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세계의 존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지상세계를 다녀온다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친절한 거인들의 마을에서 2년 반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향수병이 온 그들은 거인들에게 들은 방법으로 다시 지상세계로 돌아왔고 1829년부터 1831년까지 지구 속 땅 및 도시에서 살았던 그들의 경험담을 책으로 내고 지하세계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사는 샤를라라는 여인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땅속 도시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하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은 수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 지하세계에 대해 정리하면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하늘엔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고 붉은 공처럼 보이는 인공태양이 존재하며 밤 12시간, 낮 12시간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곳의 기후는 1년 내내 일정하며 4분의 3이 육지, 나머지는 바다, 호수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키는 3에서 4m 사이이며 그들은 30에서 40세 정도의 나이의 모습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600에서 8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태양어인 솔라라 마루를 언어로 사용하며 모든 생명은 우리가 사는 지상세계에 비해 전부 크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 및 과학의 발전도 현 인류에 비해 수천 년 앞서 있다고 하죠. 지하세계 경험자들은 지상세계에서 목격되는 UFO도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닌 지구 내부에서 보낸 비행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데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몇몇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지하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북극에는 짠 바닷물만 존재하여야 하지만 북극의 빙산은 모두 소금기가 없는 민물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탐험가인 난센이 북극을 탐험하고 남긴 기록에는 북극의 가장 중심부에 1년 내내 얼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과학자들은 극지방에 얼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건 내부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어 이런 온난한 기후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북극엔 여우나 곰, 산토끼가 종종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벌, 나비, 모기떼도 발견된다고 하죠. 이 동물들이 극지방을 가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곳인 알래스카 기후대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 기후대에서는 동물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보고 과학자들은 분명 북극 인근엔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북극에는 색깔이 있는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눈들을 분석한 결과 이 눈엔 꽃잎과 꽃가루가 짙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주변에 꽃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죠. 또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중량은 약 60해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구의 속이 꽉 차 있다면 지구의 중량은 이것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설 제시와
반박을 반복하며 지하세계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아직까지도 뜨겁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먼 우주의 행성까지 발견하는 등 지구 외부로는 현실로 조금씩 와닿고 있지만 과학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지구 내부는 여전히 미확인 지역이므로 여러 상상과 가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은 단순히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및 추가 개인적인 해석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생을 믿으시나요? 서양에서 환생이라고 하면 모두 지목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시 루이스 이디입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서양인들은 그녀의 환생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 세계의 환생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현대 사례 중 하나라고 말이죠. 서양인들이 확고히 그녀의 환생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생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그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4년 1월 16일) 루이스 이디는 런던 이스트 그리니치의 블랙히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3살 때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곧바로 가정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본 가정의는 그녀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사망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픔을 느낄 새 없이 가족들은 장례를 지낼 곳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장례할 곳을 찾은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장례식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침대로 돌아온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이디가 침대에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디의 이상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디는 매일같이 거대한 기둥이 있는 건물에서 지내는 자신이 꿈에 나오고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꿈을 꾼다고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여긴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호소하였죠. 그렇게 통곡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집 근처의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집트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어린 이디는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홀을 이곳저곳 거칠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고대 조각상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상행동을 하였죠. 그러면서 이디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집, 즉 고대 이집트가 자신의 집이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후 이디는 제 집 드나들듯이 이곳을 매일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명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 재단사였던 아버지로 인해 이디의 집안은 고등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던 중하층 가정에 속해서 따로 이집트 문명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죠. 이런 이디는 대형 박물관에서 일하던 영국의 이집트학자 월리스 버지 경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의 기초를 비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디가 가르쳐주는 상형문자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성인이 된 이디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이집트 잡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자신이 나오는 꿈은 여전히 매일같이 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맘 압드엘 메구이드라는 이집트인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와 결혼에 성공해 꿈에 그리던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그녀는 아들을 하나 낳고 아들의 이름을 세티라고 지었습니다. 이디는 이 이유에 대해 오래전에 죽은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 세티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궁금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디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에 14세의 소녀 벤트레시트가 있었는데 그녀는 견습생 처녀 여사제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벤트레시트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미모가 뛰어났는데 이 벤트레시트는 람세스 2세의 아버지 파라오 세티 1세의 눈에 들었고 결국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사제들이 있는 구역에는 왕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 금지 구역에 왕이 들어와 불결한 행위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됐기에 벤트레시트는 왕을 위해 결국 자살을 선택하여 슬픈 결말을 맺었다고 말이죠. 이 벤트레시트가 매일 밤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 이디 자신의 전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파라오 세티 1세를 기리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세티라고 지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아랍어로 세티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옴세티라고 자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현실보다는 고대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디의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1936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 후에도 이디는 이집트가 진정한 자신의 집이라고 하며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디가 환생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증폭하게 되는 일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디는 이혼 후 이집트의 고대 유물부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고대 이집트 유물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마치 자신이 살던 곳인 듯 동료 이집트 학자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통찰력으로 하나하나 발굴하였는데요.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자신의 전생의 기억을 되짚어 한 곳을 가리키며 이디는 여기를 파보세요. 고대 정원이 여기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곳을 파본 동료 학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정원의 잔해가 그곳에서 속속히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 이외에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는 네페르티티의 무덤을 찾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이디는 그곳은 투탕카멘의 무덤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따라 투탕카멘의 무덤 근처에서 음파 탐지기를 사용했고 음파 탐지기에 이상한 소리가 잡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한 후에 투탕카멘의 무덤을 레이더로 스캔하였을 때 학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비밀 공간에 들어가려면 고대 벽화들을 손상시켜야 해서 여전히 그 비밀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밀 공간엔 이디의 말처럼 네페르티티의 무덤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녀가 기억에 따라 설명해주는 곳을 파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디의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던 동료 전문가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디가 정말 전생에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죠. 이후 1952년 그녀는 이집트 아비도스에 있는 위대한 사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이 전생에서 여사제로 일했고 환생을 한 사람이라는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꿈에서 본 여사제로 일했을 때의 장소 그리고 모든 사물들의 위치가 이곳과 완전하게 동일했기 때문이죠. 이후 그녀는 4년 동안 계속해서 아비도스로의 정근을 간청해 1956년부터 아비도스에서 영구적인 임무를 하다 1969년 은퇴 후 남은 여생을 아비도스 옆 아라바 엘 마드푸나 마을에서 지내다 1981년 4월 21일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비도스 옆에 영원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살아있는 동안 비밀로 유지되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또 한 번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엔 고대의 이집트에서 연인이었던 파라오 세티 1세의 영혼과 꿈에서 여러 번 만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 있었죠. 이렇게 한평생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주던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실제 그녀가 환생하였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평범하게 배운 지식이 아닌 그녀만의 특별함으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발견해내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녀는 정말 고대 이집트의 여사제가 환생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및 추가 개인적인 해석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활한
그리고 미지의 영역인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평생 동안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 외계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겹치고 겹쳐 아주 극악의 확률로 실제 살아있는 외계인을 대면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중에서도 희박한 확률로 외계인과 대화한 사례에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인 로스웰 UFO 추락 사건 때의 일인데요. 그들과 어떻게 만났고 그들이 해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그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7년 7월 3일 미국 로스웰 인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윌리엄 브레질이 로스웰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서 알 수 없는 물체가 하늘에서 추락한 잔해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보안관과 지역 신문사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즉각 현장 조사 인력을 이끌고 현장을 방문하여 잔해를 수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는 외계인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사망한 상태였으나 단 한 명의 외계인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외계인은 그 자리에서 생포되어 CIA 비밀기지로 이동하게 되었죠. 당시 미 공군 간호장교였던 마틸다 메겔로이는 어떤 생존자든 치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틸다는 유일하게 살아있던 외계인을 처음 만나게 되고 유일하게 무장하지 않은 자신에게 텔레파시로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을 마틸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언어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자신도 다친 그를 위한다는 사인을 보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틸다는 외계인의 텔레파시가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군 상부에선 외계인과의 인터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인터뷰 임무는 전적으로 마틸다에게 2개월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틸다는 그 외계인의 이름을 에어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에어럴에게 마틸다는 영어가 적힌 한 권의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계인은 책에 관심을 가지며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틸다는 과학, 문화, 역사 등 모든 장르의 책들을 가져다 주었고 에어럴은 그 수많은 책을 순식간에 읽고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시간이 흐르고 에어럴은 여느 날처럼 책을 가져다 주는 마틸다에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럴의 첫 마디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였죠. 그리곤 나의 고향인 도메인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인류가 엄청난 깨달음과 이전에 알지 못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마틸다는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비밀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어럴은 먼저 우주에는 크게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속한 도메인, 나머지 하나는 도메인이 생기기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을 지배해온 구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은하계에서 지구가 있는 구역을 담당하는 도메인 원정대에 소속된 군인이고 조종사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주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죠. 당시 에어럴이 말해준 우주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구제국은 어둠의 세력이며 극악무도한 세력이다. 반대로 도메인은 빛의 세력이며 선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도메인과 구제국은 수십만 년 전부터 우주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고 도메인의 기술과 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이루며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 구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원래 지구는 구제국 세력이 관리하였으나 전쟁의 승리 후 도메인 소유의 행성으로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국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고 자신들의 핵심 중앙본부를 한 행성의 지하기지에 숨겨두고 언젠가 다시 도메인에게 우주의 패권을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제국 잔당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했죠. 또한 인류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어럴은 우선 모든 생명체는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인간도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하였죠. 영원불멸의 생명체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이 존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구의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영원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틸다는 처음엔 바로 납득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마틸다의 감정을 읽었던 걸까요? 에어럴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게 직접 경험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마틸다는 순간 자신의 육신에서 자신이 분리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즉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마음을 가진 마틸다를 에어럴은 느꼈고 곧 다시 육신으로 마틸다의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죠. 후에 마틸다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런 환희와 감동의 기쁨은 나 인생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곤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데 육신은 유한하지만 정신, 즉 영혼은 무한하게 죽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국이 우주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 지구는 우주의 범죄자 중에서도 아주 악질인 범죄자들과 구제국 세력에 대항하는 혁명가들을 기억을 지운 뒤 감금한 행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혁명가들 중 대다수가 예술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혁명가들이 많이 수용되어서 지구가 다른 어떤 행성들보다 예술가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였죠. 또한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면서 지워졌던 이전의 기억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의 기억이 돌아온 영혼은 자신의 고향의 행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구 그리고 우리 은하계를 떠나려 하지만 예전 구제국이 설치해놓은 전자 스크린망에 걸리게 되고 그것에 걸리는 순간 영혼은 강력한 정기적 세뇌 과정을 거쳐 다시 기억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잃은 영혼에게 전자 스크린망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의 명령어를 주입시키고 이 영혼은 다시 지구로 돌아와 인간의 육신을 얻어 환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인간은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고 말이죠. 따라서 우주의 외계인들은 모두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감옥 행성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틸다는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선한 세력인 도메인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도메인이 지구를 관리한다면 구제국의 잔존물인 전자 스크린망을 없애주어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였죠. 그에 대해 에어럴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영혼들 중 악질의 범죄자 영혼들도 꽤나 있는데 이 영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이죠. 그리고 구제국이 설치해놓은 전자 스크린망의 규모가 이 은하계를 뒤덮을 만큼 방대한데 이 전자 스크린망을 없애기 위해선 구제국에 숨겨진 핵심 중앙본부가 있는 행성을 찾아 제거해야 하지만 아직 그 위치를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국 세력의 잔당들을 감시하는 본인들의 핵심 임무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낙담한 마틸다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자 스크린망을 뚫고 나갈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냐고 말이죠. 이에 대해 에어럴은 영원 불멸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깨달은 사람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육신을 떠나 전자 스크린망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몇몇 사람이 우주 스크린망을 뚫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몇몇 사람의 이름을 듣고 마틸다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타르타와 초나라 춘추 시대에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였던 노자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이죠. 삶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육신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던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이 에어럴의 머리에 둥근 전기 충격기를 씌운 뒤 전기를 흘렸고 에어럴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듯 부르르 떨다 육신을 버리고 나가게 된 것처럼 사망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마틸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인류를 도메인에서 위협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녀에게 해당 일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녀가 전역할 때에도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틸다는 전역 후 이 대화를 몰래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 이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필기본 사본들을 책으로 내어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바로 외계인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되어 이 대화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어럴과의 대화가 전부 텔레파시로 진행되어 전부 마틸다가 자작극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IA에서 그녀의 말이 믿을 만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거짓말 탐지기와 약물까지 사용해 치조했지만 그녀는 거짓 반응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윤회하게 되는 우주의 범죄자나 혁명가일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13세에 진나라 왕으로 즉위해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 그는 춘추 전국시대인 기원전 770년부터 221년까지 무려 550년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천하를 제패하고 황제의 시대를 연 인물인데요. 그의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그가 사용했던 특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물건들에 대해선 그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과 실제 발굴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외계인이 그의 배후에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도대체 이 물건들이 뭐길래 외계인 배후설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거울이 있습니다. 궁궐에 큰 거울이 걸려 있어 몸 안을 볼 수 있었다 라며 거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석영 잡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석영 잡기는 당시 왕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 인사들의 행적이나 치적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로 중국의 정사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현대까지 그 큰 영향력을 인정하는 기록서로 유명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거울은 반경이라 불리웠는데 그 크기는 5척 9촌이고 가로가 4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식으론 세로 180cm, 가로 120cm입니다. 테두리에는 태양과 달 등 천체가 새겨져 있으며 앞, 뒷면이 모두 밝게 빛났다고 하는데 이 거울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거울은 그 사람을 거꾸로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를 훤히 보여주어 어디가 안 좋은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쓸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판별해 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진시황은 이 거울을 통해 신하들의 속을 비춰보는 것을 평소에 즐겨 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통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 신하를 체포하여 신문하면 실제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 맞았기 때문이죠. 이 거울의 기록을 보면 현대의 MRI나 CT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거울은 중국의 긴 전쟁 기간 동안 자취가 감춰져 현재는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거울이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거울의 존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거울은 아마 아직까지 비밀로 가득 찬 진시황릉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비밀로 가득한 진시황릉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진시황이 즉위 초부터 사망할 때까지 70만여 명의 노예를 동원해 39년간 거대한 황릉을 만들었고 그 안에 수많은 보물이 함께 묻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진시황릉을 파보면 거울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곳은 중국 정부에 의해 아직까지 발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역사의 유물들을 훼손 없이 발굴하는 것이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발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때 발굴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죠. 이렇게 발굴이 진행되지 않으며 비밀스러움이 점점 커진 진시황릉의 지하 공간에 대하여 거울뿐만 아니라
특별한 물건들을 발굴했다는 등 우수한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유명한 청동검 발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굴 당시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새것같이 반짝였다는 이 청동검은 진시황릉에서 1km가량 떨어진 유적지인 병마용갱이라는 곳에서 19자루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병마용갱은 1974년 3월 중국 서안의 농부 양신만이 우물을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던 도중 땅속에서 사람과 매우 흡사한 토용, 즉 흙으로 만든 부장품 인형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습을 드러낸 곳인데요. 양신만이 발견한 직후 중국 정부는 당대 고고학사상 최대 규모의 발굴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4개의 갱도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갱도와 달리 텅 빈 공간인 4호 갱도를 뺀 나머지 3개의 갱도에서는 전사, 전차, 말, 장교, 고개사, 악사 등 다양한 사람과 말 등의 토용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이 수많은 토용들은 진시 황제의 강력했던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병사들의 키가 184에서 197로 표현될 정도로 실제 크기 또는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되어 있어 그만큼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발견된 19자루의 청동검 중 한 자루는 이 무거운 토용에 반쯤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 부분이 구부러져 있었죠. 이 검을 꺼내기 위해 무거운 토용을 든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구부러져 있던 검이 원래의 모습처럼 곱게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형상기억합금의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형상기억합금이란 물리적인 힘으로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키더라도 가열에 의하여 다시 변형 전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진 합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곱게 뻗은 형상기억합금의 막대를 호일 모양으로 구부려 놓고 얼마 후 더운 물에 넣으면 마치 이전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똑바로 펴지게 됩니다. 이 형상기억합금의 기술은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개발된 기술인데 이 기술이 적용된 청동검이 고대의 유물 발굴 장소인 병마용갱에서 발견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진시황은 당시 외계인에게 발전된 기술을 전수받았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동검이 외계인의 선물이라는 이유는 형상기억 합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청동검이 마치 새 것처럼 반짝였기 때문인데요. 청동검을 분석한 결과 10에서 15마이크로 두께의 크롬 도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롬은 지구 암석층에 함유량이 아주 적은 희귀 금속으로 녹는 점이 섭씨 4000도에 달해 추출하는 것부터 어려운 물질입니다. 이 추출조차 하기 어려운 물질을 도금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은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개발된 최신 기술이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청동검이 외계인이 진시황에게 선물한 또는 전수한 기술의 적용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 또한 손잡이 등 목재 부분에 오칠을 하던 중 우연히 묻은 크롬이 검출된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거울과 청동검은 외계인이 진시황에게 전해준 특별한 선물이었을까요? 이런 특별한 물건 외에도 진시황릉을 보면 당시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수은인데요. 진시황이 영원불멸을 꿈꾸며 수은을 몸에 바르거나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수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진시황릉의 토양을 분석한 최근 조사 결과 이 지역은 일반적인 다른 지역 토양의 수은 함유량에 비해 무려 5배에서 10배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하공전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은 수은 함유량이 다른 일반적인 토양 수은 함유량의 20배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은 강이나 수은 바다로 표현할 정도로 지하에는 많은 양의 수은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렇게 많은 양의 수은을 생산하지 못할 뿐더러 어떻게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지하 공간까지 이동시켜 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울과 청동검 그리고 수은까지 기원전 수백 년인 당시의 기술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 증거들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외계인의 특별한 선물 그리고 전수해준 기술은 아니었을까요? 단순 괴담이다, 썰이다, 과학적으로 전부 반박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진시황릉을 실제 발굴해 볼 때까지는 아무도 확신할 순 없지 않을까요? 진시황은 이 전수해준 과학기술들을 바탕으로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 천하를 제패하였던 것은 아닐지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안갯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한 동굴은 입구가 모두 콘크리트로 막혀 있으며 그 앞에 한 사람의 묘비가 있는데요. 그 동굴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슬프기도 하며 으슥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 동굴은 바로 너티퍼티 동굴입니다. 이 너티퍼티 동굴 전체가 한 사람의 묘지가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묘지의 주인공인 존 에드워드 존스는 1983년 1월 21일 유타주에서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유타주에서 계속해서 살았는데요. 존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탐험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특히 가족 활동으로 동굴 탐험을 하며 가족들과의 추억을 많이 쌓아갔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존은 어릴 때부터 모험을 즐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모험도 자주 즐기며 그 모험에선 항상 리더 역할을 자처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존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해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의사를 꿈꾸며 버지니아 대학의 의대생이 되었고, 대학에서 만난 에밀리 존스와 2006년 결혼하여 한 명의 딸을 낳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가족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된 2009년 그해 11월 24일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향인 유타주의 스탠스베리 파크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추억을 이야기하던 도중 동생인 조 씨가 동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너티퍼티 동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은 유타주에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동굴로 유명했는데요. 해당 동굴은 좁은 동굴을 지나 나올 때 사진을 찍으면 마치 아이가 출산을 하는 모습 같아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존 또한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기념이 될 선물을 주고 싶어 동생과 동굴을 다녀오자고 제안했죠. 당시 26살인 존과 22살인 동생 조 씨는 모험심이 요동을 쳤고 곧바로 여러 친구들을 불러 총 9명이 모여 너티퍼티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보호장비와 카메라도 챙겨 이동하였습니다. 도착하여 보니 정말 입구가 아주 좁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동굴 탐험을 수없이 해온 존과 조 씨는 두려움을 절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좁은 입구를 한 사람씩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각자 좁은 구멍을 기어서 지나가며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존은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어서 앞으로 나아가던 존은 좁은 동굴길 중에서도 가장 좁다고 알려진 버스커넬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 유명 장소입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지만 주변에 일행이 없는 것을 이제야 인지하게 된 존은 서둘러 동굴을 나오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이 버스커넬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지는데 밥스푸시라는 길과 에드스푸시라는 길로 나뉘어집니다. 밥스푸시는 정상적인 구간으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출구가 나오는 곳이죠. 그러나 에드스푸시는 밥스푸시에 비해 공간도 아주 협소하고 동굴 지도에도 그 끝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존은 이 에드스푸시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과 떨어진 존은 빨리 출구로 나갈 생각만 가지며 앞으로 정신없이 전진하였습니다. 물론 기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분을 더 기어가다 존은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순 없었죠. 공간이 너무 협소해 몸을 반대로 돌이킬 수 없었고 지금까지 좁은 구멍을 기어서 지나가며 힘은 빠질 대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 출구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리막 구간을 만나게 되었고 이 지점부터 갑자기 존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몸이 아주 좁은 구멍에 거꾸로 끼게 되었죠. 이때부터 옴짝달싹 못하게 된 그는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다행히 이 외침은 뒤에 오던 일행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침을 들은 일행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른 뒤 일행들이 도착해서 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시야에는 존의 발만 보이고 몸은 전부 구덩이 아래로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죠. 존이 끼어있는 곳의 폭은 대략 23cm였고 존의 머리는 약 70도로 아래로 기울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존에게 말을 걸어 대답을 듣곤 약간의 안심을 하며 꺼낼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리를 잡아 끌어올리는 방법뿐이었죠. 그렇게 힘을 써서 존을 꺼내보려 했지만 이들의 힘으론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으로 인해 존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행은 구조를 멈추고 빠르게 출구로 돌아 나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 구급대원, 국립공원 직원까지 포함해 총 130여 명이 동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죠. 그리고는 좁은 구멍에 도르래를 설치해 꺼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좁은 구멍으로 구조대원들도 여러 명이 들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도르래를 설치하고 몸집이 작은 여성 구조자가 존에게 도착하여 존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 구조자는 무전을 통해 신호를 주었고 밖에 있던 구조대는 힘을 주어 도르래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수분이 많은 동굴이기 때문에 암석이 단단하지 않았던 이 너티퍼티 동굴에 고정된 도르래를 돌리는 순간 설치된 도르래가 고정된 암석에서 우르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한 방법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에 도착한 아내는 무전으로 남편 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고 아내가 무전으로 존을 계속해서 불러보았지만 존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게 되었죠. 결국 존은 좁은 구멍에 끼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신이라도 수거하려 구조대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았지만 존을 꺼내려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결국 구조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의 사망 이후 가족들은 동굴 앞에 그를 기리기 위한 묘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는 존이 끼어서 사망한 장소인 에드스푸시 구역의 입구를 폭파하여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해당 구역의 위험성을 높게 판단해 너티퍼티 동굴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하고 다시는 동굴 탐험객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영구적으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동굴 전체가 존의 묘지가 되었던 겁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존 존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기사로 다루어지며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고 동굴 탐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동굴의 슬픈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무모한 한 청년이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의 사건 이전에도 종종 해당 동굴에선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었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 개방한 정부의 잘못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무더운 여름, 미국은 1급 기밀을 폭로한 한 군인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폭로된 1급 기밀은 이 군인이 2002년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을 당시 그곳에서 거인을 보았고 그 거인을 사살까지 했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에 공개되어진 걸까요? 자신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며 본인을 더 슈터라고만 표현해달라던 한 군인. 그는 당시 국가의 각종 은폐 사건에 대하여
고발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스티븐 케일에게 참전 당시 겪었던 1급 기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케일은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르줄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파하였죠. 이때부터 해당 기밀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된 마르줄리가 더 슈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서 1급 기밀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거인을 보았다는 칸다하르 고원지대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2001년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배후로 추정되는 탈레반의 간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미국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부대는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아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배치되었는데요. 이 부대 중 칸다하르 고원지대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수색대의 하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칸다하르는 해발 1000m의 고원지대인데요. 지역 자체가 매우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탈레반 간부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이 수색대에게 간부들을 추적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발대가 수색을 떠나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복귀할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전을 계속해서 보내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이에 미군은 선발대가 매복해 있는 탈레반과 마주쳤고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그리고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후발대는 곧바로 선발대의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병사가 저 멀리 절벽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였고, 후발대는 그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한 후발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심하게 훼손된 선발대 병사들의 시신들과 부서진 통신 장비, 파손된 총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것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이곳을 본 후발대원들은 이곳이 탈레반이 매복하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선발대가 전멸당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탈레반을 섬멸하기 위해 동굴 입구로 향하였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동굴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큰 창과 방패를 든 붉은 긴 머리와 수염을 가진 거인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인에 깜짝 놀라서였을까요? 병사 한 명이 거인에게 소총을 발포하였습니다. 이 병사는 댄이었습니다. 총을 맞은 거인은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5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댄 앞으로 순식간에 점프하여 이동하였고, 큰 창으로 댄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창에 댄을 단 채 들어 올렸죠. 그리고 곧바로 후발대의 일제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의 단단한 몸에 총알은 아무 손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지휘관이 턱을 향해 격발하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일제히 얼굴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쯤 난사를 했을 때 거인은 턱이 아작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망하게 되었죠. 부대원들은 급하게 댄에게 가보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에서 군수품을 조달하는 지원 업무를 맡던 CH-46 수송기가 거인을 걷어가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도착하였고, 후발대와 같이 거인의 시체를 나무 파레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바그람 공군기지로 이동시킨 후 미국 오하이오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체 행방은 묘연해졌죠. 그리곤 미 국방부는 후발대 및 수송을 맡은 병사 모두에게 비밀유지각서 작성을 반강제적으로 유도하였고, 현장 경위보고서 및 사후보고서도 전부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앞서 말해드린 1급 기밀을 폭로한 더 슈터의 이야기입니다. 슈터는 이렇게라도 세상에 폭로해야 거인에게 죽은 댄이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슈터의 폭로 이후 여러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거인의 사체를 수송한 수송기의 운전병은 당시 상황과 거인의 모습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송부대에 의아한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수송기에 달린 카메라를 전부 탈착하고 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기밀사항이라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말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아함을 품은 채 칸다하르 고원지대에 지시받은 포인트로 이동하였고 자신들이 수송해야 될 거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거인의 키는 3에서 4m였으며 그 무게는 50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었고 손톱은 아주 까맸다고도 하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거인의 몸에선 한 번도 씻지 않은 듯 고기 썩은 냄새와 같이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났다는 것이었죠. 수송대도 수색대와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각서를 작성하고 이날 본 것에 대해 평생 함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줄곧 비밀을 지키던 그는 슈터의 인터뷰를 보았고 용기를 얻어 해당 내용을 세상에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자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한 남자의 진술이라 반신반의했던 마르줄리는 거인의 존재에 대하여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추가 조사를 위해 칸다하르 고원지대를 방문하여 원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마르줄리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놀라게 되었는데요. 원주민들이 이미 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인을 산의 신으로 알고 있고 받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거인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계속해서 세상에 공개하는 마르줄리와 계속해서 나오는 군인들의 증언들로 인해 미국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대변인은 칸다하르에서 거인에 의해 살해된 특수부대원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여론은 반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사진 같은 증거 없이 여러 군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이 이야기는 허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미 국방부에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은폐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하였죠. 또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신들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큰 키와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멸망하였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 이 거인이 그때 살아남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르줄리가 꾸민 허구의 거짓 증언을 하는 전 군인들까지 모두 한패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에 나온 네피림의 살아남은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